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논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이수라는 이름의 젊은 선비가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는 비록 집안은 가난하여 끼니를 걱정할 처지였으나 그를 길을 게을리하지 않고 효성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이수는 낮에는 남의 집이를 거들어 품삯을 받아 어머니를 봉양하고, 밤이 되면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고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큰 뜻을 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드디어 한양에서 나라의 인재를 뽑는 큰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산골 마을까지 전해졌고, 이수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을 꺼내어 아들의 노잣돈으로 쥐어주시며, 부디 몸조심하고 뜻한 바를 이루고 돌아오라며 눈물로 배웅해 주셨습니다. 이수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맨 채 고향집을 뒤로하고 한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고향 마을을 떠나 며칠을 걷고 또 걸어 산 넘고 물 건너는 고단한 여정이 계속되었는데, 이수는 다리가 아프고 배가 고파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들판에는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산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있었으나, 시험 날짜에 늦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이수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걷던 어느 날 오후, 이수는 험준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 근처의 깊은 산속 어귀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하늘을 태우듯 물들이고 있었고, 산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주변은 금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는 주막이 있는 마을까지 가려면 아직도 고개를 2개는 더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망설였으나,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걸음을 멈추지 않고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산 입구에서 나무를 하던 노인이 이수를 보더니, 해가 저물면 이 산에는 도깨비와 귀신이 출몰하니 절대 들어가지 말고 내일 아침에 밝을 때 넘어가라고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노인의 걱정 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에게는 시간이 금보다 귀하니 어쩔 수 없이 길을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노인은 혀를 차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멀어지는 선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이수는 옷깃을 여미며 점점 깊어지는 숲속의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하고 가팔랐으며 사람의 왕래가 끊긴 지 오래된 듯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 길을 찾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사방에서 들려오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차가운 산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내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흐느껴 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수는 마음속으로 성현들의 말씀을 되뇌며 두려움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낯선 산속에서 혼자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담력이 센 장정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덧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데, 저 멀리 숲 사이로 희미하게 기와 지붕의 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수는 반가운 마음에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니 산중턱 평평한 곳에 꽤나 규모가 커 보이는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가가 없을 것 같은 깊은 산 속에
저런 번듯한 집이 있다는 것이 기이하게 여겨졌지만 이수는 일단 비바람을 피하고 하룻밤 몸을 의탁할 곳을 찾았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집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잡초가 무성한 폐가임이 분명했습니다.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삐딱하게 매달려 있었고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내렸으며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수는 잠시 주저하며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했지만 밖에서 밤새 추위에 떨며 산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보다는 낡은 집이라도 지붕 아래서 밤을 보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수가 큰 소리로 외쳐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공허한 메아리와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기척을 확인해 보았으나 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고요한 정적만이 폐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살폈는데 낡은 기둥과 처마 끝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창호지가 다 뜯겨나간 문짝들이 바람에 덜컹거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본체로 보이는 건물로 다가가 가장 상태가 양호해 보이는 방 하나를 골라 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방바닥에는 쥐들이 돌아다닌 흔적이 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다행히 천장은 무너지지 않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수는 짐을 내려놓고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빗자루처럼 만들어 방바닥의 먼지를 대충 쓸어내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이수는 보찜에서 얇은 이불을 꺼내 깔고 앉아 굳어버린 몸을 녹이기 위해 손을 비비며 숨을 골랐습니다. 적막강산과도 같은 이 깊은 산속 폐가에 홀로 앉아 있으려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과 함께 아까 산 입구에서 만난 노인이 했던 경고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선비로서 미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수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위해 책을 꺼내 읽기로 했습니다. 보찜 속에서 기름종이에 고이 쌓은 책 한 권과 작은 등잔, 그리고 기름병을 꺼낸 이수는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돋우어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어둠이 물러가고 희미하지만 따뜻한 주황빛이 낡은 벽지와 기둥을 비추며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수는 책을 펼쳐들고 성현의 가르침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는데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폐가의 정적을 깨고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여겨로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의 말씀을 읊조리며 글자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하고 누군가가 자꾸만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고 천장 위에서는 무엇인가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책 읽는 소리가 끊어지곤 했습니다. 이수는 헛것을 느끼는 것이라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밤은 점점 깊어 삼경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산속의 기온은 더욱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수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였는데 밖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가 뚝 그치고 세상이 멈춘 듯한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함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긴장감처럼 무겁고 숨막히는 것이어서 이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마른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방 마루에서 삐걱
삐걱하는 나무 밟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산속, 그것도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 이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이수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이수는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응시하며 손에 쥔 책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혹시 산적이나 도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발자국 소리에는 살기보다는 왠지 모를 처연함과 무거움이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이수는 누구요? 밖에 누가 계시오? 하고 용기를 내어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발자국 소리만 문 앞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등잔불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더니 방 안의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거렸고 이수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소리도 없이 옆으로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 왔습니다. 이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문지방 너머 어둠 속에서 하얀 도포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감도는 얼굴을 한 낯선 선비가 서늘한 눈빛으로 이수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낯선 선비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기가 없었고 그렇다고 헛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형체가 너무나 뚜렷하여 이수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과 원망이 뒤섞인 듯 섬하게 패여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냉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수는 본능적으로 이 존재가 사람이 아닌 이승을 떠돌고 있는 원혼임을 직감하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곧 마음을 다잡고 귀신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이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으며 최대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늦은 밤에 불청객이 들어와 주인을 놀라게 했군요. 뉘신지는 모르오나 잠시 비를 피하고 날이 밝으면 떠날 과객이니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하고 이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창백한 선비는 아무런 말 없이 방 안으로 쑥 들어와 이수가 앉아있는 자리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방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등잔불은 파랗게 변하며 위태롭게 깜박거렸습니다. 귀신은 이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곳은 산 사람의 온기가 닿아서는 안 되는 곳이다. 내 놈은 어찌하여 겁도 없이 내 집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느냐 하며 낮고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 음산하여 듣는 이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이수는 공포심에 압도당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험한 산길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읍을 하며 소생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부득이하게 이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주인장이 계신 줄 몰랐으니 용서하시고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청했습니다. 귀신은 이수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과거라. 그따위 헛된 꿈을 하는 놈들이 이 산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지 아느냐 하며 조소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수는 귀신의 말에서 깊은 한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고 이 귀신이 아마도 과거 시험과 관련된 원한을 품고 죽은 선비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귀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수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내 너의 그 얄팍한 글재주와 담력을 시험해 볼 터이니 살아서 이 문을 나가고 싶다면 내 말에 따르라.
하고 위협했습니다. 이수의 눈앞에 귀신의 서늘한 눈동자가 가득 찼고 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기이한 하룻밤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다시 여미며 귀신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낡은 집을 뒤흔들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르 쾅쾅 울려 퍼지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 낡고 고요한 폐가에서 산 사람인 선비와 죽은 사람인 귀신이 마주 앉아 서로를 탐색하는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밤바람이 찢어질 듯 울부짖는 소리가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삭풍이 부는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으며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이 기이한 존재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지만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며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귀신의 형상은 분명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그 살갗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낡고 해진 도포자락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릿한 향이 풍겨나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귀신은 참한 눈으로 이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내 놈이 과거 급제를 꿈꾸며 한양으로 간다고 했느냐. 참으로 가소롭고 어리석은 꿈이로구나. 귀신이 내뱉은 말은 비수가 되어 이수의 가슴에 꽂혔고 그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조롱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반발심이 일었으나 상대가 인간이 아닌 원개임을 상기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어찌하여 남의 귀한 뜻을 그리 폄하하십니까? 소생은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고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일념으로 이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수의 대답은 떨리긴 했으나 제법 또렷하게 방안을 울렸고 귀신은 그 말에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꿈틀거리며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마치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괴기스러워 이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효도 나라의 보탬 그따위 허울 좋은 명분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나 또한 한때는 너처럼 푸른 꿈을 꾸며 이 산을 넘던 선비였다. 귀신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하여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올랐고 방 안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이수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듯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앙상한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어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이수는 귀신의 말에서 그가 억울한 사연을 품고 죽은 선비의 원혼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아까 산 아래에서 만난 노인이 했던 경고가 다시금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고개에는 과거 보러 가다가 죽은 귀신이 씌어서 밤이면 사람을 홀려 잡아먹거나 미치게 만든다네. 노인의 말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이수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음을 깨닫고 후회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밖은 칠흑 같은 어둠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 도망칠 곳조차 마땅치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귀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는데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고 그 모습이 더욱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는 이수가 펼쳐놓은 책을 곁눈질로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발로 책을 툭 차버렸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그따위 죽은 글자들이 산 사람의 목숨보다 중하더냐. 내가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심사관들은 내 글을 읽지도 않고 집안의 배경만 보고 급제자를 뽑더구나. 귀신의 목소리에는 사무친 원한이 서려 있었고 썩어빠진 세상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수는 바닥에 나뒹구는 책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귀신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글을 잘 짓기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으나 돈 없고 백 없는 촌구석 선비라는 이유로 10년을 넘게 낙방하고 결국 이 산에서 객사하고 말았다. 귀신은 자신의 비참했던 최후를 털어놓으며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바람에 촛불이 꺼질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수는 귀신의 사연이 너무나 기구하고 안타까워 잠시 공포를 잊고 연민의 정을 느꼈으나 귀신이 뿜어내는 살기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귀신은 다시 이수에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며 너라고 다를 것 같으냐 한양에 가면 너 같은 시골 선비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차라리 여기서 나와 함께 밤새도록 신화 읊으며 지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고 유혹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수는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선비의 길은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도 뜻이 있는 법입니다. 비록 낙방한다 하여도 제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며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이수의 올곧은 태도에 귀신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더욱 사나운 기세를 드러냈습니다. 건방진 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거슬리는구나. 내 놈의 그 잘난 주둥이를 다물게 해주마. 귀신이 손을 휘두르자 닫혀있던 방문이 쾅 하고 닫히며 방 안은 완전한 밀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도망갈 곳 없는 이수와 분노에 찬 귀신, 그리고 위태로운 등잔불만이 남게 되었고 공포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귀신은 이수의 보찜을 뒤져 붓과 벼루를 꺼내 던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놈이 그리도 글 공부에 자신이 있다면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보아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 밤 내 놈의 목숨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생사를 건네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집어들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여 아무런 글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이수의 당황한 모습을 즐기며 삐딱하게 앉아 그를 조롱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천하의 문장가라도 된 듯 큰 소리 치더니 막상 멍석을 깔아주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느냐. 귀신의 비아냥거림에 이수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수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먹을 갈기 시작했는데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먹을 가는 동안 이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귀신은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글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똘똘 뭉친 존재다.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면 오직 글로써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수는 귀신의 텅 빈 눈동자 너머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보았고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시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화를 돋우어 목숨을 재촉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고 빗물은 낡은 천장 틈으로 새어들어와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하고 들려올 때마다
이수의 심장 박동 소리도 빨라졌습니다. 귀신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다. 어서 붓을 놀리지 않으면 네 놈의 피로 먹을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살벌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수는 등잔불 심지를 도두어 불을 밝게 하고 종이를 펴서 붓에 먹물을 듬뿍 적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 밖에서 무언가가 긁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짐승의 발톱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문을 뜯으려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수가 깜짝 놀라 문 쪽을 쳐다보자 귀신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온 모양이구나. 서두르지 않으면 나 말고 다른 놈들이 너를 먼저 채갈지도 모른다. 귀신의 말은 이수를 더욱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이수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어릴 적 서당 훈장님께 배웠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마음속의 공포를 붓끝으로 몰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귀신을 향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는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지어 올리겠습니다. 귀신은 이수의 당돌한 태도에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주제라. 주제는 한흔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간 억울한 심정을 내 놈이 알 리가 없겠지만 어디 흉내라도 내보아라. 귀신이 던진 주제는 너무나 무겁고 처절한 것이어서 이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젊은 자신이 천년을 묵은 귀신의 한을 어찌 다 헤아려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수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와 어머니의 기대,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귀신의 슬픈 운명을 하나로 묶어 생각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귀신은 이수가 고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입으로 바람을 불어 촛불을 끄려 하거나 붓을 쥔 이수의 손목을 차가운 기운으로 감싸 쥐어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이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감각이 무뎌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십니다. 선비끼리의 대결에 이런 잡스러운 술수를 쓰시다니요. 이수가 항의하자 귀신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예의를 따지다니. 내 놈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되었구나. 이수는 귀신의 방해를 뚫고 첫 글자를 종이 위에 내려 썼습니다. 먹물이 하얀 종이 위에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귀신은 이수의 분놀림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기운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방 안은 두 선비의 기싸움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공기는 더욱 무거워져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자정을 넘겨 축시 새벽 1시 3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밤의 음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집 밖의 숲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소리들이 마치 이수의 패배를 예견하고 조가를 부르는 듯하여 마음을 심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붓끝에 온 정신을 집중하며 한 줄 한 줄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수가 써 내려가는 시는 단순한 글자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깎아 만든 조각이었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귀신은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지켜보다가 이수의 글이 진행될수록 점점 자세를 고쳐 앉으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의 글 속에 담긴 진정성이 귀신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건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귀신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따위 감상적인 글귀로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마라.
나는 동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귀신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이수는 쓰던 붓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귀신의 눈에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고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수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귀신의 분노는 사실 누구보다도 따뜻한 위로를 갈구하는 외침이라는 것을. 이수는 붓을 다시 잡고 더욱 힘주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귀신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치는 강렬한 문장들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선비의 아픔을 대변하는 글귀들이 종이 위를 채워나갔습니다. 귀신은 이수의 글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쥐고 있던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제 내기의 승패는 단순히 글재주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릴 수 있느냐, 누가 더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밖에 비바람 소리도 잠잠해진 듯 방 안에는 붓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수와 귀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를 통해 하나로 얽히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고 붉은 부채 하나를 꺼내들더니 이것은 내가 죽을 때 피를 토해 붉게 물든 부채다. 내 놈의 글이 이 부채에 서린 원한을 씻어내지 못한다면 너는 영원히 이 방을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이수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과제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이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붉은 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부채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기의 기운은 실로 대단하여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멀 것 같았습니다. 이수는 과연 자신의 붓끝으로 저 천년 묵은 원한을 잠재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붓을 움직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뜨겁게 달아올랐고 등잔불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어지럽게 비추었습니다. 이 기이하고도 위험한 내기의 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이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붉은 부채를 든 귀신의 눈빛은 마치 지옥 불길처럼 이글거렸고 낡은 방 안은 그의 원한 섞인 호흡으로 인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수는 그 붉은 부채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귀신이 살아생전 겪었던 뼈아픈 고통과 피눈물이 응어리진 저주의 매개체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신은 부채를 쫙 펼쳐 들었는데 그 안에는 붉은 핏자국이 난초 그림처럼 기괴하게 얼룩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비명을 지르게 만들 만큼 끔찍했습니다. 이 부채의 붉은 얼룩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마지막 과거 시험에서 낙방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토해낸 핏덩이다. 귀신의 목소리는 처절하다 못해 울부짖음처럼 들렸습니다. 귀신은 천천히 이수에게 다가와 그 붉은 부채를 코앞에 들이대며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낱낱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래 명문가의 자제가 아니었으나 오로지 학문에 대한 열정 하나로 10년 넘게 형설지공을 쌓아온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과 권력이 판치는 곳이었고 그의 재능은 부패한 관리들의 농간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시당했습니다. 내 글이 장원감이라는 것은 심사관들도 알았을 것이다. 허나 뒷돈을 찔러준 권세가의 아들에게 밀려 나는 낙방거사가 되었지. 귀신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이수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것은 같은 길을 걷는 선비로서 느끼는 공감이자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항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수는 잘 알고 있었기에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귀신은 이수의 흔들리는 눈빛을 포착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 놈도 두렵지. 너 또한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 뻔한데 무엇하러 그리 아등바등 사느냐 하며 이수의 의지를 꺾으려 들었습니다. 이수는 입술을 꽉 깨물며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먼저 실을 읊어 보일 테니 내 놈의 그 좁쌀만한 간담이 서늘해질 준비나 하거라. 귀신은 부채를 접어 탁 소리가 나게 손바닥을 치더니 방 안을 천천히 거닐며 시상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서리가 하얗게 피어오르고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이수의 붓에 묻은 먹물이 얼어붙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귀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시구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날카로워 듣는 이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청운의 뜻을 품고 산을 넘었으나 돌아오는 길엔 빈 보찜과 피눈물뿐이네. 귀신이 첫 구절을 읊조리자 방 안의 등잔불이 파랗게 변하며 귀신의 얼굴을 더욱 기괴하게 비췄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천년을 묵혀온 듯한 깊은 한숨과 절망이 배어 있어 마치 저승의 강가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처럼 애처롭고도 무서웠습니다. 이수는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귀신의 귀에 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썩은 관리들은 비단 옷 입고 춤을 추는데 가난한 선비는 붓을 꺾고 산천을 헤매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세상에 대한 극심한 증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귀신은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보이지 않는 적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듯 했습니다. 그때마다 방 안의 문짝들이 덜컹거리고 천장에 먼지가 우수수 떨어져 내려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수는 귀신의 원한이 얼마나 깊고 사무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여 내 뜻을 몰라주니 이 억울한 혼백은 구천을 떠도누나. 귀신이 마지막 구절을 읊으며 절규하듯 소리치자 밖에서 쾅 하는 천둥 소리가 화답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훅 하고 꺼졌다가 다시 타올랐는데 불꽃의 색깔이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귀신의 시는 완벽한 절망과 파멸을 노래하고 있었고 그 기운은 이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려 했습니다. 귀신은 신앙송을 마치고 이수를 내려다보며 어떠냐, 이것이 바로 실패한 자의 노래이자 네가 곧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수는 귀신의 도끼에 질려 숨이 턱턱 막혀왔고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마치 얼음 조각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벼루에 담긴 먹물은 이미 살얼음이 끼어 굳어가고 있었고 붓끝은 딱딱하게 굳어 글을 쓰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수는 이대로 귀신의 기세에 눌려 패배하는 것인가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수의 뇌리에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기만을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여기서 귀신에게 홀려 목숨을 잃는다면 그보다 더 큰 불효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얼어붙은 벼루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벼루가 가슴에 닿자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차가웠지만 이수는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며 체온으로 먹물을 녹이려 했습니다. 귀신은 이수의 돌발 행동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짓이냐, 이미 승패는 결정났다. 내 놈의 얼어붙은 붓으로는 단 한 글자도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수는 굴하지 않고 벼루를 더욱 꽉 껴안으며 입김을 호호 불어 붓끝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붓은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법입니다. 이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수의 따뜻한 입김과 체온이 전해지자 신기하게도 벼루의 살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얼음이 녹는 것이 아니라 이수의 굳건한 의지가 귀신의 차가운 저주를 밀어내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수는 녹은 먹물을 붓에 듬뿍 적시며 귀신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시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수는 하얀 종이를 펴고 마음속에 품어왔던 시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귀신의 원한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어루만지고 감싸 안을 수 있는 따뜻한 시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고통 뒤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자연의 섭리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이수는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게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엄동설한 모진 바람 산천을 얼려도 양지 바른 언덕엔 매화가 움트네. 이수가 첫 구절을 써내려가자 방 안에 감돌던 살벌한 냉기가 일순간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귀신은 이수의 글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수는 계속해서 붓을 놀렸는데 그의 글씨는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워 마치 살아 움직이는 용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우니 님, 그리운 마음은 달빛되어 비추네. 두 번째 구절이 완성되자 검붉게 타오르던 등잔불이 다시 원래의 주황빛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의 시는 귀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귀신은 이수의 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시구를 입안에서 웅얼거렸습니다. 그는 생전에 잊고 있었던 학문 그 자체의 즐거움과 순수했던 열정을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지난날의 슬픔은 흐르는 물에 띄우고 맑은 바람 타고서 저 높은 곳에 오르리. 이수가 세 번째 구절을 쓰자 밖에서 몰아치던 비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귀신의 표정도 처음의 흉포함이 사라지고 묘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수는 귀신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같은 길을 걷다가 넘어진 선배 선비로 대우하며 진심을 다해 글을 썼습니다. 귀신은 이수의 분놀림을 따라가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도 한때는 저 젊은 선비처럼 꿈과 희망에 부풀어 시를 짓고 글을 읽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원기가 되어버린 지금 이수의 시는 그가 잃어버렸던 그 시절의 순수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귀신의 눈가에 고여있던 핏빛 눈물이 맑은 이슬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말장난에 불과하구나. 그런 듣기 좋은 소리가 내 원한을 씻어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며 짐짓 화를 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흔들리는 감정을 감추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귀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감지하고 마지막 구절을 완성하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수는 붓을 들어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가 힘차게 마지막 한 줄을 내려 그었습니다. 붓끝에서 먹물이 튀며 종이 위에 선명한 획을 그었고 그 모습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이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시를 완성하고
붓을 내려놓으며 귀신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평온했습니다. 귀신은 이수가 완성한 시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시구를 읊조릴 때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음산한 기운이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귀신의 굳은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참. 귀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조용히 귀신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귀신의 분노를 샀는지 알 수 없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빗줄기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와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두 존재, 산자와 죽은 자의 운명을 건네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더니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원한에 찬 비명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을 토해내는 해방의 외침 같기도 했습니다. 니놈의 글이, 니놈의 그 뻔한 글이 어찌하여 내 가슴을 이리도 후벼 파는 것이냐. 귀신은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으며 붉은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부채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려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귀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한이 완전히 풀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부채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수를 향해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 글에는 기교가 없다. 투박하고 촌스럽기 그지없지. 하지만 귀신은 말을 멈추고 이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투박함 속에 거짓없는 진심이 담겨 있구나. 내가 그토록 갈구했으나 얻지 못했던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내 글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귀신의 목소리는 이제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차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소생은 그저 제 마음 가는 대로 썼을 뿐입니다. 선배님의 깊은 한을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부디 이 부족한 글로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수의 겸손한 태도에 귀신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닭이 울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귀신은 서서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아직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와 탁한 공기를 씻어냈습니다. 귀신은 달빛을 등지고 서서 이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겼다. 내 마음이 동했으니 약속대로 너를 살려 보내주마. 허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귀신의 부탁이라는 말에 이수는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귀신이 저승으로 떠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절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하고 처연하여 이수는 두려움보다는 연민의 정을 더 깊게 느꼈습니다. 귀신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이수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도끼가 빠져나가고 맑은 호수처럼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내 부탁은 다름이 아니라
저 방구석, 낡은 괴짝 속에 들어있는 내 습작 원고들을 모조리 태워달라는 것이다. 귀신의 목소리는 마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힘이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수는 귀신이 가리키는 구석을 바라보았는데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괴짝 앞으로 다가갔고 낡은 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특유의 묵은 내가 코를 찔렀지만 이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원고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살아생전 10년이 넘도록 피와 땀을 흘려가며 써 내려갔던 글들이자 그의 청춘과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귀신은 이수의 손에 들린 원고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그 종이 조각들이 바로 나를 이승에 묶어두고 있는 족쇄이자 미련의 덩어리들이다. 라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글들이 나를 출세시켜줄 동아줄이라 믿었으나 죽고 나니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집착임을 깨달았네. 허나 내 손으로는 차마 태울 수가 없어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었던 게지. 귀신의 고백은 이수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고 선비로서 글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기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는 원고 중 한 장을 펼쳐보았는데 그곳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정과 부모님을 향한 효심, 그리고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으나 이 글들은 분명 한 선비의 치열했던 삶의 증거였기에 이수는 함부로 다루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선배님의 이 귀한 글들을 어찌 불태워 없앨 수 있겠습니까? 후세에 전하여 선배님의 뜻을 기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수가 안타까운 마음에 묻자 귀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주인이 떠난 글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 글들 속에는 나의 원망과 한탄이 서려 있어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가 될 것이다. 귀신의 말은 확고했고 그는 이제 모든 미련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수는 귀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를 위한 마지막 예우임을 깨닫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아 불을 피울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깨진 화로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이수는 그곳에 원고 뭉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등잔불을 가져왔습니다. 귀신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육신이 타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경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등잔의 심지에 붙은 불씨를 원고 뭉치 귀퉁이에 갖다 대었고 건조한 종이는 순식간에 불꽃을 머금으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길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고 방 안은 금세 매캐한 연기와 함께 훈훈한 열기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불길이 거세지면서 종이 위에 적혀 있던 글자들이 하나둘씩 검게 그을려 사라져 갔는데 그것은 마치 귀신에 맺힌 한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이수는 불타는 원고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귀신의 명복을 빌었고 부디 다음 생에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 뜻을 마음껏 펼치기를 기원했습니다. 귀신은 불길 속에서 일렁이는 자신의 글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회한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고 때로는 홀가분한 듯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은 불빛에 따라 춤을 추듯 흔들렸고 그 모습은 마치 수많은 영혼들이 귀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듯 했습니다. 타오르는구나. 내 헛된 욕망도 부질없는 명예욕도
사무친 원한도 모두 저 불길 속에 사라지는구나. 귀신은 불을 바라보며 독백처럼 중얼거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맑아지고 투명해져 갔습니다. 불꽃은 춤을 추듯 위로 솟구치며 원고들을 재로 만들었고 하얀재는 열기를 타고 공중으로 흩날려 마치 눈송이처럼 방안을 떠다녔습니다. 이수는 그 광경이 기이하면서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붓을 들어 귀신을 위한 마지막 시 한 수를 더 지어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뜬구름 같은 세상사 불꽃되어 사라지니 남은 것은 오직 맑은 바람뿐이로다. 이 수의 시가 적힌 종이가 불길에 닿자마자 파란 불꽃이 일며 타올랐고 귀신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름 모를 시골 선비가 내 마지막 길을 이리도 정성껏 배웅해 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귀신은 이수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는데 이는 선비들 사이에서 나누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이수 또한 황급히 일어나 맞절을 하며 선배님의 높은 기계와 학식을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부디 편안히 가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두 선비의 맞절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마음의 교류를 나누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원고가 모두 재로 변할 때쯤 방 안의 공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맑고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느껴졌던 음산한 기운이나 비릿한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깊은 산사샨스의 새벽 공기처럼 상쾌하고 평온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귀신의 모습 또한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는데 창백하고 핏기 없던 얼굴에는 은은한 생기가 돌았고 낡고 해진 도포는 마치 새우처럼 깨끗한 하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원기가 아니라 돌을 깨우치고 승천하는 신선과도 같은 풍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이수에게 다가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는 천년의 굴레를 벗고 자유를 얻었네. 내 보답으로 자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네. 이수는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어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스타인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네. 화려한 미사역으로 심사관의 눈을 현혹하려 하지 말고 오늘 밤 자네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진실한 마음, 병들고 소외된 자를 감싸 안는 그 따뜻한 마음을 글에 담게나. 귀신의 조언은 이수에게 천금과도 같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배님의 가르침을 뼈에 새겨 결코 부끄럽지 않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수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자 귀신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라면 충분히 해낼 걸세. 그리고 훗날 높은 자리에 오르거든 나처럼 억울하게 뜻을 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재가 없도록 세상을 널리 살펴주시게. 이것은 귀신이 남긴 마지막 당부이자 세상에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느새 창호지 문 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서 다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구나. 날이 밝으면 서둘러 산을 내려가게. 자네의 앞길에 서광이 빛을 걸세. 귀신은 뒷걸음질 치며 서서히 방문 쪽으로 물러났는데 그의 몸은 점점 투명해져 뒤의 벽이 비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수는 떠나는 귀신을 향해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올리려 했으나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방문을 통과하여 마루로 나갔고 이수는 그 뒤를 쫓아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밖은 비가 완전히 그치고 맑게 개어 있었으며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해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이수를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아침 안개와 섞여
그의 형체는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부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게. 귀신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메아리처럼 흩어졌고, 이내 그는 아침 햇살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수는 귀신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간밤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았으나 방 안에는 다 타버린 재와 훈훈한 온기, 그리고 책상 위에 남겨진 붓 한 자루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마당으로 내려와 귀신이 서 있던 자리에 서 보았는데, 그곳에는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가 이슬을 머금고 피어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 꽃이 마치 귀신의 넋인 것만 같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산속의 풍경은 어젯밤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섭게 울어대던 산새 소리는 청아한 노래처럼 들렸고, 음산했던 폐가는 그저 낡고 오래된 집일 뿐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수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보찜을 다시 메고 집신끈을 고쳐 매는 그의 손길에는 전보다 훨씬 더 힘이 들어가 있었고, 마음가짐 또한 비장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못다 이룬 꿈과 염원을 짊어진 사명감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수는 방을 나서기 전 빗자루를 들고 방 안과 마루를 깨끗이 쓸었습니다. 비록 하룻밤 묵어가는 폐가였지만 귀신과의 인연이 깃든 곳이기에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집은 한결 정갈해 보였고,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평범한 시골집처럼 아늑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수는 마지막으로 방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고맙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대문을 나서 산길을 내려오는 이수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젯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단풍의 붉은 빛깔이 눈에 들어왔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산중턱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니 숲속에 파묻힌 기와집 지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곳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한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을 내려오자 어젯밤 입구에서 만났던 나무꾼 노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선비 양반 살아 돌아온 게요. 그 험한 귀신 골짜기에서 밤을 새우고 멀쩡히 살아서 내려오다니. 이건 기적이야. 기적. 노인은 이수의 팔다리를 만져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수는 빙그레 웃으며 노인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무사히 밤을 보냈습니다. 귀신은 없더군요. 그저 외로움에 지친 바람 소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수는 노인에게 자세한 내막을 이야기하는 대신 부드러운 미소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의아해하면서도 이수의 얼굴이 어제보다 훨씬 맑고 환해진 것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대단한 양반일세. 그 기운이라면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야. 노인의 덕담을 뒤로하고 이수는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귀신이 남긴 마지막 조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시제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지만 이수는 더 이상 지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고,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에서 그들의 삶과 애환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귀신과의 하룻밤은 이수에게 단순한 공포 체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준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떤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이수는 번화한 한양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전국의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모여들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수는 객주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밤이 되자 한양의 밤하늘에도 둥근 달이 떠올랐는데 이수는 그 달을 보며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산속 폐가에서 만난 벗을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수는 정갈한 옷차림으로 시험장에 입장하여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수백 명의 선비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시험관이 높은 단상에 올라 시제를 발표했는데 그 순간 이수의 심장은 쾅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시험관의 입에서 나온 시제는 놀랍게도 에민아이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논하라였습니다. 귀신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주변의 다른 선비들은 예상치 못한 평이한 주제에 당황하거나 화려한 문장들을 떠올리느라 머리를 싸매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눈을 감고 지난밤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귀신의 눈물, 낡은 폐가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타오르던 원고 뭉치와 함께 사라진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수는 붓을 들어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배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고 느낀 생생한 감정을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억울함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논리 정연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그의 글은 기교를 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수가 글을 써 내려가는 동안 시험장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그를 응원하는 듯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수는 붓끝에 혼을 실어 마지막 문장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고 붓을 내려놓는 순간 깊은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도 많은 선비들이 글을 맺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지만 이수는 조용히 답안지를 제출하고 당당하게 시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시험장을 나서는 이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세상은 그를 축복해주는 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마음속으로 귀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한양의 과거 시험장은 붓을 놓은 선비들의 탄식과 안도가 뒤섞여 묘한 소란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었으나 이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합격자를 알리는 방방일 펑방일이 밝았고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 앞은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려는 수많은 선비들과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이수는 왠지 모를 차분함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날 밤 산속에서 만난 벗이 보내주는 무언의 응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웅장한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며 장례를 정숙하게 만들었고 관복을 차려입은 관리가 높은 단상에 올라 두루마리를 펼치며 합격자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등수의 합격자부터 차례로 이름이 불릴 때마다 곳곳에서 환호성과 탄식이 엇갈려 터져나왔고, 합격한 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었으며, 낙방한 이들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는데, 시간이 흘러 호명이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도 그의 이름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관리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번 과거 시험의 장원 급제자, 즉 수석 합격자의 이름을 부를 차례가 되었고,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근본 과거의 장원 급제자는 강원도 산골 마을의 이수 관리가 우렁찬 목소리로 이수의 이름을 외치자 순간 정적이 깨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이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허름한 옷차림의 시골 선비가 장원 급제를 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그의 침착하고 기품 있는 태도에 감탄하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수는 단상에 올라 임금님이 하사하신 어사와 유파화를 머리에 꽂고 홍패를 받아 들었는데, 종이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고향의 어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는 것만 같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그리고 산속의 그 벗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 영광이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깊이 새겼습니다. 임금님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이수는 자신이 쓴 글에 담긴 뜻, 즉 백성을 사랑하고 굽어 살피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포부를 다시 한번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임금님은 이수의 맑은 눈빛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크게 감복하여 그에게 훌륭한 관리가 되어 나라의 기둥이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큰 상을 하사하셨습니다. 이수는 궁궐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권력에 취해 초심을 잃지 않고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목민관이 되겠노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장원 급제자가 3일 동안 거리를 행진하며 축하를 받는 3.16가 산일류계가 시작되자 이수는 화려한 말을 타고 악대들의 연주에 맞춰 한양 거리를 누비게 되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다투어 나와 꽃을 던지고 환호하며 새로운 인재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고, 이수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화려한 축제 속에서도 이수는 들뜨지 않고 이 모든 기쁨을 하루빨리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이수는 지체 없이 짐을 꾸려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는데, 올 때와는 달리 그의 보쯤에는 어머니를 위한 비단옷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임금님이 하사하신 귀한 선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금에 환영하는 길은 꿈만 같았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와 억새들이 춤을 추며 그의 귀향을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가을 바람은 시원하게 땀을 식혀주었고, 높은 하늘은 이수의 앞날처럼 맑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달려 다시 그 험한 안개 고개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산중턱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낮이라 안개는 걷히고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저 멀리 숲속 어딘가에 있을 그 낡은 폐가가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이수는 말에서 내려 산을 향해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며 선배님 덕분에 뜻을 이루었습니다. 약속대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했습니다. 산에서는 때마침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이수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귀신이 잘했다, 참으로 장하다 라고 칭찬하며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수는 다시 말에 올라 고향 마을로 향했는데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벌써 소문이 퍼졌는지 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먼저 이수를 발견하고 장원급제요. 이수 형님이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왔어요. 라고 소리치며 마을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마중을 나왔고 평소 조용하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저 멀리 살인문 앞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자 이수는 말에서 뛰어내려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늙고 주름진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이수는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못난 아들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의 목소리는 메어나왔고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등만 쓰다듬었습니다. 장하다,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나라의 큰 인재가 되어 오다니 꿈만 같구나. 어머니의 거친 손이 이수의 얼굴을 어루만질 때 이수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단함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자의 상봉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고 동네 어르신들은 우리 마을에 경사가 났네. 경사가 났어.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수의 집마당에서는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풍악을 울리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 앉아 이수의 무용담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수는 상석에 앉아 마을 어르신들에게 술을 올리고 자신을 도와준 이웃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수를 보며 역시 큰 인물은 다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수는 마음 한구석에서 산속의 그 벗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치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와 뒤뜰의 조용한 장독대 옆으로 갔습니다.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어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고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잔잔하게 깔려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수는 미리 준비해온 맑은 술 한 병과 술잔 2개를 꺼내 장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잔과 빈잔에 술을 가득 채운 뒤 밤하늘을 향해 헌주 행조를 하듯 빈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선배님, 오늘 이 기쁜 날, 비록 몸은 함께할 수 없으나 마음만은 이 술잔에 담아 올립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붓을 꺾지 마시고 마음껏 시를 읊으며 평안하십시오. 이수가 술을 땅에 조금씩 부으며 중얼거리자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맑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술잔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나뭇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웃으며 술을 받는 소리처럼 들렸고 이수는 그 바람 속에서 귀신의 따뜻한 미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섬뜩하거나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오랜 벗이 찾아와 축하해주는 듯한 포근하고 정겨운 느낌이었습니다. 이수는 한참 동안 달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고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벼슬길에 오르면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닥쳐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안개 고개 폐가에서의 그 하룻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없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과의 약속이자 자신의 소명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잔치도 파하고 마을은 다시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수는 방으로 돌아와
잠든 어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불을 고쳐 덮어드리고 자신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온몸을 감싸고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안을 평화롭게 비추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안개 고개에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 사이에서는 그곳을 지나가면 장원급제를 한다는 신비한 전설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수는 훗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재상이 되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고, 매년 가을이 되면 고향에 내려와 조용히 술상을 차리고 보이지 않는 벗을 추모하곤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수의 지극한 정성이 귀신의 한을 풀고 그 덕이 다시 백성들에게로 흘러가 온 세상이 따뜻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마음속에 품은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곁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주는 따뜻한 바람이 머물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편안하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